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국민공예를 이제 시작할게요. 그 363페이지 펴보세요. 자, 363페이지 국민공예 부분이 있는데, 국민공예는 이제 그 세웠던 주체들이 누구냐면, 그 쌍키르트 계층과 그 다음에 소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세웠죠. 그래서 국민의회, 앞에 세워진 국민의회보다 설립 주체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좀 국민의회하고 상당히 달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국민공예를 설립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8.5혁명이었죠. 그래서 이 8.5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예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자, 이 국민공예의 이념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와 그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거기에 공공복지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 사회민주주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의 좌파 정권들이 이제 뭐냐면 추구했던 것들이 사회민주주의고, 자,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 지향하고,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개념도 좀 확대 해석되죠. 그래서 국민의회 때는 기회평등이죠. 단지 법적으로 기회만 이제 주어지는 동등하게 이런 평등인데 반해서 이건 이제 학위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평등이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있어야죠. 재산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산 어느 정도의 부를 국가가 마련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도 그 전제 아래에서 평등이다. 이런 것들이 학위평등이죠. 그래서 이거는 쌍키르트의 이념이 반영됐다. 이 쌍키르트 계층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국민공예의 이런 그 지향 방향은 호벤이 누이 불량이라든지 이율혁명, 포도 등의 어떤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전에 이런 대의제에 입각한 이 부유주의 자유주의 틀을 타파하고 인민주권을 바탕으로 그 뭐냐면 영구혁명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인민주권이라는 건 이게 제가 말했죠. 인민주권이라는 거는 그 투표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투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의 이제 다양한 정치 참여 방식은 클럽 활동이라든지 정치 클럽이라든지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인민주권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 개념을 볼 때는 되게 뭐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그 개혁 방향이야. 예. 자, 그래서 영구혁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영구히 영원토록 혁명을 지속시키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민주권을 통해서 영구혁명을 제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그 한계는 뭐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뭐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부의 적을 처단하고, 그 다음에 또 제1차 대불동맹이 일어나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점점 권력이 한쪽에 집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의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혁명이 간료한 문제들이 이제 뭐냐면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 국민공예를 세웠던 주체, 그러니까 이제 소부유자 세력들과 쌍키르트 계층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만드는데 지도부는 이제 소부유자 계층을 이제 주로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쌍키르트 민중과 연대가 점점 약해지면서 갈라지게 되죠.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국민공예 그 정치는 무슨 정치를 요약할 수 있냐? 키워드가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자, 공포정치가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국내적 위기상황 때문이에요. 자, 이 공포정치는 국내적으로 올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지도등파, 지도등파는 그 당시 자코뱅파의 반대파들 때 이들이 이제 초창기 때 떨어져 나갔죠. 이 지도등파들이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연방주의자로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갖고 반란을 일으켜. 같은 혁명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왕랑파들의 반란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제1차 대불동맹이 맺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 적이 쳐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공포 정치예요. 네, 공포 정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포 정치 딱 하면 뭐가 생각나죠? 단두대가 생각나죠? 단두대. 그래서 기요티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요티는 생물학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때 단두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해요. 그래서 재판도 딱 한 번 받고 그냥 숙청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숙청했는데, 그 숙청된 사람들 보면 뭐 예전에 공공기죽들도 있겠지만, 그 예전에 그 공공기죽 외에도 자기가 이제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혁명파들, 요 같은 또 자코뱅 안에서 또 이제 수청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죽게 되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정치를 하는 것이 공포 정치의 특징인데, 자, 공포 정치의 그 주도 기관은 뭐냐면 공안위원회와 혁명위원회예요. 특히 이제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주도가 되는데, 자, 이 공안위원회가 이제 그 활동 배경들을 보면요. 자, 그 당시 그 물가가 급등했고, 전쟁 기간이니까 이제 물가가 상당히 급등이 됐죠. 그 다음에 그 가격파 확산돼 있죠. 알랭즈라는 가격파인데, 요 가격파들은 주로 이제 그 자코뱅이 좌파 세력들이요. 쌍키트와 연결된 자코뱅이 좌파 세력들은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군인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징집제를 실시해요. 보통 유럽에서는 그 군인을 선발할 때, 근데 들어와서는 징집제라는 그런 것도 없었죠. 중세나 이런 데는. 주로 이제 뭐예요? 얘네들은 직업군인이죠. 직업군인. 용병이나. 자, 근데 이제 여기 독신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집을 하니까, 이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댕이나 이런 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지방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 1차 대불 전쟁 때 패하게 돼요. 프랑스군이. 물론 이제 나중엔 이기게 되지만,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 공안위원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안위원회는 공포 정치를 주도했어요. 그래갖고 지도파를 수총하고, 그 왕과 왕비를 수총하고, 그러면서 자코뱅장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혁명위원회, 공안위원회, 그 다음에 보안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또 감시위원회를 파견해요. 그래갖고 이제 일일이 도시마다 감시를 하게 되고요. 등등 해가지고 중앙집권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왕과 왕비 그 숙청을 하게 되는데, 왕과 왕비를 숙청할 때 그 안에서 공화당 파 안에서 두 가지 의견이 갈라졌어. 하나가 뭐냐면 자코뱅파죠. 네. 이 자코뱅파는 당장 수청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지도등파는 굳이 뭐 수청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왕지에서 물려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자코뱅파의 의견이 선택돼가지고 이들을 처형을 시켰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 당시 루이 16세였고, 왕비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여자였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그 프랑스 여자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왕녀예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은 국적이 프랑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좀 푼숙기가 있었어. 푼숙기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뭐 사치도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의 한 원인이 됐던 목고이 사건에 또 주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당시 그 민중들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니까, 빵 없으면 그냥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유라 씨처럼 막 돈이 없는 것도 돈도 실력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니야. 그 말을 안 했으면 지금 역사가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말을 안 했대요. 페이크래.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했든 안 했든 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자가 이제 뭐냐면 죽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제 소재던 그 뮤지컬을 봤거든요. 한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혁명파들이 너무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솔직히 말해서 무능하고 무식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단두대 들어가서 죽일 여자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면 그 한 어머니도 자식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지아비도 모시고 다만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무식했다는 거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가감하게 죽였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생각에도.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비도 이제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혁명 절차도 간소화시켰어요. 그래서 한 번만 딱 보고 이제 그 혁명을 재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코베이 집권 세력들과 그다음 민중들의 관계를 좀 볼게요. 원래 이제 민중들의 관계는 초기 때는 협력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엘베 수청이나 방통주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관계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단절되면서 자코뱅 지도부들이 고립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자코뱅파의 이제 그 세력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코뱅파는 그 안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나눠져요. 그 중에 아마 이제 뭐냐면 좌파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파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도파 세력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중도파 세력의 이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로벤스피에르죠. 로벤스피에르. 좀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엘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베드. 예. 그래서 이 엘베드는 그 누구하고 친하냐면 민중들과 친해. 상크리트 세력들과. 그래서 이 엘베드 계층을 통해서 이제 상크리트가 자코뱅의 어떤 협력 그 세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쪽으로 가는 사람이 뭐냐면 우쪽으로 이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당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통.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당통은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암살당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엘베는 또 숙청이 당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뭐냐면 이 양쪽이 다 뭐냐면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엘베의 수청은 상당히 상케트 계층하고 단절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이가 나빠졌다. 그리고 자코뱅 안에서도 로벤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상당수는 또 지지하지 않은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코뱅을 뭐 가격화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가격한 그런 인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로벤스피에르와 그 추종자들 있죠. 그 안에서만 있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요런 로벤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핵심 세력들, 자코뱅의 핵심 세력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악파라고 또 딸리 불러요. 산악파. 그래서 산악파는 주로 이제 위에 앉을 때, 위석에 앉을 때 제일 위에 앉았다 해갖고 산악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뭐냐면 점점 대중들과 멀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들과 이제 활동을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망명귀족들의 토지 재산을 빈농들이 치도 갈수록 분할 매각을 했죠. 그 다음에 공유지를 주민들에게 평등을 매각을 했고, 그리고 봉건적 무상 폐지를 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농민층을 혁명 진영과 연결시키는 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농민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보수화됐어요. 앞에 얘기했던 구미의회 때 농민들에게 뭘 또 나눠줬죠? 뺏은 교회 재산들, 토지들 나눠줬죠.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면 망명기조의 토지 재산을 또 나눠주고 공유를 나눠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농민층이 땅을 갖게 되니까 점점 보수하게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산악파는 이제 그 당시 뭐냐면 로벤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이제 가격파들이죠. 그래서 강범위한 민중동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당시 이제 이 당시 상키르트는 경황파 엘베주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이 과정에서 엘베파가 수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파였던 당통도 수청당하네요. 예, 제가 말 잘못했는데 마라가 이제 살해를 당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통준법도 실시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민중 간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것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반혁명 용의자들. 요때 반혁명 용의자들이라는 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봉건 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같은 혁명파에도 그 당시 이제 같은 혁명파와 지도동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걸 빈곤한 예국자에 분배해주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이 방통주법인데 이게 보류가 됐어. 그러면서 산스크리트의 어떤 유대가 또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혁명정부는 이 당시 이제 민중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 존재 예배의 건행이에요. 이 최고 존재 거행은 뭐냐면 일종 비기독교 운동, 비카톨릭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는 가격하죠. 근데 종교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카톨릭에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또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날 혁명정부가 카톨릭과 민중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그 당시 로벤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갖고 최고 존재를 숭배하자. 이 최고 존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성이다, 이성. 그래서 신이라는 게 우리가 그 뭐냐면 기독교에 나오는 그 인격 신의 모습이 아니라 신, 법칙 이런 것들이 최고 그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대대적인 어떤 신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일종의 이신론이 반영됐다고 해요. 이신론적 생각에. 근데 민중들이 그게 따르지 않아. 왜냐면 예전부터 믿었던 카톨릭을 버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카톨릭 부분은 상당히 혁명정부도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중들 반발만 더 초래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중들이 모였던 국민총회 상설을 폐지하고, 그리고 혁명군을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혁명군을 해체하고 국민군을 표준시켜서 이제 민중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크리트 세력의 그 핵심부도 있죠. 그들을 공무원화 시켜. 그래서 일종의 체제 내로 포섭해서 순치화시키죠. 이런 것들이 민중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게 왜 안 넘어가냐? 잠깐만요. 네. 자, 93년 헌법을 이제 볼게요. 93년 헌법. 자, 이 93년 헌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 이제 93년 인권선언서가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 인권선언서가 이제 전문 역할을 하고 뒤에 이제 93년 헌법을 공포했는데, 이거 자코뱅이 주도로 해서 만들었다 해서 자코뱅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코뱅 헌법의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 이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거죠? 보통선거를 규정해요. 그래서 보통선거는 예전에 한 번 좀 실시했어요. 왜냐면 국민공예 자체가 보통선거를 통해서 탄생된 정부인데 이때 이제 헌법으로 명시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공공의 행복의 어떤 공공의 행복, 사회 행복과 생존권, 노동권, 실업자, 번역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뭘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실시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위기 상황 때문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고 이 헌법 내용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3년 헌법 역할, 전문 역할을 했던 1793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러니까 인권선언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1789년 인권선언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때, 그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인권선언서가 공포가 국민의회 때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오개념이에요. 국민공회 때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게 실려있지가 않아. 이상하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실려있지 않고, 다만 이제 한 곳에 딱 실려있는 데가 있어요. 교학상가 뭐 지학상가 거기에서 한번 실는 거 봤는데 거기에 이제 예문으로 실려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93년 헌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헌법이 아니라 그건 따로 있는 거야. 인권선언서는 헌법의 일종의 전문 역할이지만 헌법은 따로 있고 인권선언서는 따로 있고 인권선언서의 그러니까 헌법과 인권선언 따로고 헌법의 전문 역할을 했던 것이 인권선언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1조를 보죠. 사회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권리들, 항유를 보장하기를 성립한다. 그래서 정부의 권리 보장.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킨다. 삶의 질. 행복 지수를 더 강조한다. 뭔가 사회민주주의 틱하죠. 이미지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고 하는데 실제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경제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그걸 보장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정한 어떤 평등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국가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에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베풀므로써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출발설 최소한 동등해야겠다는 결과의 평등, 항해의 평등을 지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조 관련된 내용들 보면 그 여러 이제 뭐냐면 자연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자연권을 보면 평등, 그 다음 자유, 안전, 소유권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1789년 인권선언서에 없는 내용이 있죠. 이게 뭐겠어요? 평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이 뒤로 마지막으로 빠졌어. 그래서 소유권은 뭐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 관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르코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반영된 거죠? 루소의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루소의 생각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그 21조에 보면 공공규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규제는 그 신성한 그 책무이다. 책이다 아니라 이게 책무이다. 이렇게 고치세요. 우자가 빠졌네요. 있네요. 책무. 자, 사회는 불안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해주는 생계의 의무를 준다. 자, 요거는 그 노동권의 맹화를 보이죠.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이 영향을 보고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복지죠. 복지, 사회복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노동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그 기초연금을 기초 수당을 주잖아요. 기초 생계 수당을 국가가 이런 거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이고 가격했다. 이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조를 보면, 자, 25조 보면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요거는 좀 다르죠. 앞에 1789년에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있다고 했죠. 국민주권주의죠. 근데 요거는 인민주권주의야. 인민주권주의. 그래서 인민주권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주창했다고 했어요? 루소가 주창했다고 했죠. 인민주권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권력을 뭐죠? 불양도하는 거야. 불가양하는 거죠. 불가양.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쪼갤 수도 없고 누구한테 넘겨서 위임할 수도 없어요. 누가 행사해야 되죠? 일반 의지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갖고 행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어떤 민주정치다? 직접 민주정치를 이제 이상으로 제시했다. 누스의 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제 35조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35조 내용을 볼게요. 자, 정부가 그 당시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본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자 가장 불가침한 의무이다. 자, 이건 저항권을 인정했죠. 저항권. 여기에서 약간 누크의 의견을 좀 반영됐긴 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민중봉기를 정당화했다. 그때 민중봉기는 뭘 정당할까? 국민공회가 탄생했을 때 배경이 뭐죠? 8월봉기죠. 8월봉기는 이 민중들이 주도를 한 거예요. 상크리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초창기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는 주도했던 세력들은 부르주아고 민중들은 거기에 이제 서포트주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8월혁명은 주체가 바뀌어요. 민중들이 나서고 이들이 주도하고 그다음 상크리트가 이제 중심을 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1789년 헌법과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이게 1789년 헌법하고 아니 인권선언서하고 제가 말 잘못했는데 헌법이 아니라 인권선언서하고 1793년 인권선언서 내용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 후자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는 루코와 루스가 다 반영돼 있지만 루코의 의견이 좀 들어가 있고 좀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인민주권 원리 같은 루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한번 그 밑에 그 국민회와 국민공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또 해봤어요. 한번 볼게 밑에. 자, 일단 국민회는 자유민주주의, 국민공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누수의 일반 의지나 기본적인 자연권 사상, 윤리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했고요. 그다음 인권선언서는 이제 그걸 보면 국민의 1789년 인권선언서 이것이 이제 1791년 헌법에 반영됐고, 자 1793년 인권선언서는 1793년 헌법에 또 반영이 됐어요. 자, 그다음 주도층은 상층 부르주아, 그다음 국민회는 하층 부르주아. 그래서 이 하층 부르주아 중심으로 상케트가 가담을 했고, 그다음 주권이도는 국민 주권주의요. 투표권을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그 간접 민주 정치를 강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국민공회는 뭐죠? 인민 주권을 내세우죠. 그리고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고 보통 선거를 강조하죠.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데 그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어떻게 규정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건드지 못하는 불가침한 권한이다. 그래서 이제 그 천부적인 어떤 권한이다. 이런 것을 절대 중요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민의 공회는 다른 가치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러니까 앞에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 누구의 권한을 받아들였다? 루크의 권한을. 그 다음에 뒤에 국민공회는 루스의 권한을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 평등한 건은 그냥 법적인 평등, 권리적 평등. 그래서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기회 평등이야.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공회는 결과의 평등, 항의 평등이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 주는 거죠. 경제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누가 깔아주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깔아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개가 이론이 이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성격 차이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제가 나중에 여기는 좀 자세히 안 나왔지만 1793년 그 인권선언서하고 1789년 인권선언서를 전문 내용을 전문 내용을 보충자료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다운받아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왜 1793년 그 인권선언서가 왜 이렇게 강조가 안 돼 있는지, 삭제됐는지 저는 약간 의도가 좀 불순해. 그 의도가. 그래서 인권선언서면 저희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만 생각해. 그리고 수능 문제도 맨날 그딴 식으로 내고 있어. 국민의회 때만 인권선언서가 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거죠. 국민공회 때도 분명히 인권선언서가 있다는. 아마 이 인권선언서가 좀 약간 가격하다고 볼까요? 좀 약간 자빨? 사회주의? 이렇기 때문에 좀 의도를 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재산을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쌍캐트 부분이 있나? 쌍캐트 있네. 쌍캐트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가 뛰겠어요? 물가가 뛰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것이 최고 가격제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물가 폭등에 항의한 엘베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가격을 제한을 했는데 누굴 보호하는 거죠?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가 임금 통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고, 이 최고 가격제는 반대된 것이 뭘까요? 최저 가격제죠. 예전에 최저 가격제는 누굴 보호하는 거죠?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고. 언제 실시했어요? 이거는 1929년에 대공황 때 실시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는 혁명 정부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면서 민중의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원래 혁명 정부가 이제 탄생됐던 쌍캐트색들이 이제 주도를 해갖고 같이 하긴 했는데, 점점 아까 제가 혁명 정부에서 자코뱅 안에서 노벨스피어를 중심으로 상학발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민중운동을 약화시키는 것도 있었고, 민중들이 점점 자발성이 떨어져. 왜냐면 이런 그 정책적인 문제들은 이제 같이 와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넘긴 거야? 혁명 정부한테 넘겨버린 거지. 자기들 손 놓고 그 자율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좀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카페를 보면 어떤 글이 올라오면 계속 삭제해달라.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삭제를 계속하면 내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죠. 나의 자의적 권한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원들의 권한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예, 그거 똑같아 보시면 돼요. 계속 중앙 권력이 계속 개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즉각적으로 개입은 할 수 있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버리면
중앙의 권력들만 강화시키고 민중의 권력은 어떻게 해요?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간섭을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건 좀 약간 안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미터법, 그 다음에 혁명령인데, 혁명령은 종전에 이제 1년을 12개월로 나눴죠. 예. 근데 이제 요 혁명론은 1년을 이제 몇 개로 나누냐면 그 계절마다 이제 그 가을, 겨울, 봄, 여름 해가지고 3개로 나눠요. 그래서 1년을 이제 이렇게 1년을 몇 개 나눠요? 제가 말을 잘못해요. 1년을 12개로 나누긴 나누는데 그 계절마다 3개로 나누고요. 제가 말 좀 했는데 그 일주일을 7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10일을 일주일로 해요. 10일 일주일하고 그다음 30일을 1개로 하고 11일마다 후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혁명론의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종전의 태양력이 농사 짓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농사에 맞게 만든 것이 혁명론이다. 그래서 30달, 한 달에 30달, 그 다음에 10일에 일주, 그 다음에 연말을 5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날 5일은 후일로 해서 쌍키트의 날로 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혁명론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뭐냐면 10일 단위로 이렇게, 생활 패턴을 정해놓은 것이 혁명론이죠. 그래서 10일 단위로 정한 것은 농사 일정이 맞나 봐요, 이게요. 그게 아니라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농업국가에서는 주 단위가 아니었어요. 주 단위가 생활 패턴이 뭐냐 순 단위였어. 10일마다 있죠. 그래서 한성 순보 같은 거 있잖아요. 10일마다 한 번씩 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중국 같은 나라는 10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10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는 절기를 다 쉬었기 때문에 쉬는 날은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혁명론인데 근데 이제 혁명론은 나중에 폐지되죠.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폐지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혁명론을 이용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뭐죠? 브루메르 쿠데타죠. 네, 이것도 이제 안개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가을 때 안개의 달을 이제 10월 달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방토주법이라는 거 있죠. 방토주법.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거는 뭐냐면 바람의 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겨울 때 11, 12, 2월 달을 얘기하는데 2월 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데르미드 쿠데타라는 거 있죠. 데르미드 반동. 자, 이거는 7월 달 의미예요. 열의 달. 그래서 혁명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혁명들이 입각해갖고 명칭을 붙인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자, 이렇게 혁명령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징발제와 아시나의 강제 유통을 했다. 근데 징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민중들이 되게 반발이 많았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공포정치의 종말 보죠. 자, 공포정치는 이제 자코뱅이 주도했지만 아까 얘기한 자코뱅이 모두 로벤스피에르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였던 엘베르파와 그 다음 우파였던 당통파를 이제 수청을 시키죠. 그리고 이들 안에서 자코뱅의 단계가 약화돼요. 그리고 자코뱅 안에서도 로벤스피에르를 따르지 않는 우파들이나 중도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로벤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되기 시작하죠. 자, 일단 로벤스피에르는 덕의 공화국을 이제 건설 지향하고 국민공화국의 헌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자코벤과 쌍키르트를 제휴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엘베르파들이나 그 당시 이제 쌍키르트들이 많이 또 죽게 되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당통파와 엘베르파와 단절하게 되는데 그럼 당통파와 엘베르파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당통파는 우파로서 공포 정치를 완화하고 최고 가격제를 완화하자. 그래서 좀 간용 정치를 베푸자.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엘베르파는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그다음 최고 가격제를 강화하고 쌍키르트가 연결된 세력들이야. 근데 둘 다 쳐낸 거죠. 이 세력들을. 자, 그 다음에 공포 정치가 또 가능했던 것은 국내적 위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또 외부에서 초창기 때 제일 프랑스 대불 동맹이 뭐예요? 졌잖아. 프랑스군이. 그런데 말기에 들어가면 발미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발미가 아니라 프레우시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점점 전쟁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점점 이제 대북 연합군을 격파하고 나중에 대북 연합군이 좀 해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 공포 정치의 민중들이 뭐야 염증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또 로벤스피에르가 혁명의 적을 또 공포한다고 또 그날 대르미드 반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렇게 하니까 같은 이제 뭐냐면 그 자코뱅 안에서 또 두려움으로 뜨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누굴 죽여야 돼요? 로벤스피어와 그 일당들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산군의 공포 때문에 그 공포 정치 때문에 그 연산군의 측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중종반전을 일으켰잖아. 이런 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느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권력 기반은 뭐예요? 되게 취약한 거야.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죽겠다는 그 공포감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뭐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공포 정치가 끝나게 되고 대도민도 반동 일으켜서 로벤스피에르가 처형되죠. 로벤스피에르도 이제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요티와 함께 기요티에서 처형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그 활동했던 국민 공예 활동했던 그 계층의 상키르트라고 하는데 상키르트는 어떤 계층이냐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키르트라는 건 뭐냐면 키르트가 없다라는 뜻이야. 키르트. 샹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어로 불어도 없다. 그 키르트는 이제 뭐냐 하면 거기 보통 이제 그 로마의 귀족들은 프랑스 귀족들은 발 보면 양발을 이제 좀 높이 올려가지고 그 앞에 이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감싸는 그 키르트를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귀족들이고 좀 잘 사는 부르주아 계층들이야. 근데 키르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지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쌍키르트 계층이라고요. 근데 이런 평민들 외에도 어떤 특정한 이 쌍키르트 계층 평민들이 좀 다수지만 수공업자나 이런 사람 다수지만 그 외에도 그런 이념들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어느 날 강남 좌파처럼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키르트의 이념에 동요하는 사람면 뭐야 계층주로 쌍키르트 계층이 된 거야. 여러 계층이에요. 범계층이지만 주로 이제 구성원은 평민이나 수공업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분자들,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단연한 계층이 아니라 그 여러 그 계층도 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식화됐다. 그래서 5.16을 따면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계층들 있죠.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연관시키는데 상당수가 소생산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평등주의를 지향해요. 평등주의. 이때 평등주의라는 건 사회주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아예 폐지시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 폐산까지 주장하지 않아. 사유재산은 인정해. 근데 사유재산 인정하고 차이는 인정해요. 빈부의 격차를. 근데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멀어지고 양극화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불안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그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산업자본과 노동자 계층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계층 간의 양극화,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 빈곤화 이런 형상들을 봐왔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기기화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양극화되고 그런 것을 본 그 프랑스 사람들이 쌍키르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영국에서는 이런 형상처럼 우리 뭐냐면 양극화 형성을 프랑스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그것이 오늘날처럼 CEO가 그 일반 노동자의 500배 넘는 임금을 받는 거는 막아야겠다. 적어도 4-5배 정도? 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쌍키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쌍키르트의 어떤 평등주의 이념들이 어디에 반영된 거야? 1793년에 인권선언서에 반영이 된 거죠. 예,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이들은 대의제에 입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는 인민주권에 의한 어떤 토론의 공개성, 견해의 통일성, 자발성,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그 국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표 파견해갖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횃불 두고 촛불 두고 광장에 나가서 의견을 밝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일종의 쌍키르트 계층의 어떤 이념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쌍키르트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국민 공회를 주도했던 계층을 쓰시오. 그래서 1, 2, 3, 4 해갖고 무슨 쌍게이트는 아니지만 소생산자라 그랬고 1번인가 답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계층의 어떤 명칭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쌍게이트.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정부가 뭘까요? 총재정부죠. 총재정부. 그래서 데르미드파 8파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 상층 부유주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자코방의 좀 우파 중간파 세력들이 해갖고 5명의 총재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인데 왜 5명의 총재를 뒀냐면 한 명이 독주하면 도비스페크처럼 독재자가 될 수 있다 해갖고 했는데 이 총재 정부는 좌우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온건 공화파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거든요. 좌우파로 공격을 받고 결국에 뭐예요? 부르메르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재 정부는 집어넣지 않았어.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제가 알아두시라고 이제 다 알겠지만, 예. 그래갖고 그 왜 총재 정부가 금방 무너졌느냐? 너무 무능해서. 무능해서. 부패한 정권보다 뭐야? 민중들은 무능한 정권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 당시 혁명의 성과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농민들이나 이 중상층 입장에 올 때는 자기 재산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원해야겠죠. 그때 해성처럼 딱 등장해서 누구야? 나폴레옹이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중요한 거니까 총재 정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영국 경향을 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의 영국 경향은 예전에 09년 기춘에 나왔어. 2차 기춘에. 그래서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왜 안 나오냐? 예전에는 말했지만 뭐 견해나 뭐뭐 설 있잖아요. 간료제설, 귀족제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쓰려면 보통 300자, 400자 넘어가잖아. 어떨 땐 1000자 넘어가고. 근데 지금 추세는 안 맞아. 단음절, 3원절 끝나거나 아니면 한 줄, 두 줄 쓰라고 하는 그 시험 문제에서 요런 것들 내면 채점하기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내기가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 일단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프랑스형의 연구 경향은 이제 1970년까지는 고전 해석이 뭐냐면 작포행적인 해석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냐? 이거는 일단 구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부유주의를 주도해서 민중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하는 어떤 확률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코뱅적 해석이죠. 그래서 전체주의 계급적으로 접근한 건데 되게 교과서나 그 서양사 개론은 다 어려. 이런 자코뱅적인 어떤 견해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정통적인 견해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수정 해석, 좀 약간 우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사료를 분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의 방향점을 제시했지 실제로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예전에 그 귀족들도 많고 예전에 그 땅땅거리는 엘리트도 많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변화만 약간 있을 뿐이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 사건에 불과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뭐냐 방향성만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좀 뭐냐면 좀 의미를 깎아내는 그런 견해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영국 경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파적 견해나 그 다음에 저 고전 해석이나 전체를 보고 해석했잖아. 근데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미시사를 강조해요. 작은 부분, 작은 일상상. 그래서 혁명을 이제 분석할 때 어떤 사회적 총체성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신문화사에서 보는 것처럼 미시사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건, 지방, 일반 역사적 행위자의 인물을 하나하나 모사하는데 연구를 했다. 그래서 계급적 설명 대신에 연구 대상을 파편화, 분절시키고 이런 이제 그 사건 자체를 하나의 독자성, 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거대 담론 해체시켜 뭐죠? 신문화의 특징이 그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 보는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서 보는 거야. 사건으로서. 그래서 이제 의의는 종전의 어떤 고전 해석이나 이런 우파 해석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죠. 큰 틀에서.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나무는 잘 볼 수 있어도 뭘 봐요? 못 보죠? 숲을 못 봐.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 숲만 봤죠. 나무는 안 보고. 근데 요거는 뭐야? 나무만 보고 숲은 안 보는 거야. 숲을. 그래서 혁명에 대해 총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했어. 뭔가 이제 종전의 상을 거부하고 하면 나무만 보라고 하지 종전의 상은 큰 숲을 대신에 새로운 숲을 만드는 그 모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념어 사전어가 거기 프랑스 대혁명에 설명한 부분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럼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지금 출제 경향하고는 요런 그 견해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 그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도 좀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 한국사 길라잡이가 제가 이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라잡이 예전 나오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10년 이후부터 안 나왔어. 많이 나올 때가 뭐냐면 간료제설, 뭐 귀족제설, 뭐 서시조죠. 관점이 대비된 때 이런 거는 많이 나와요. 길라잡이 그런 점은 되게 잘 설명되는데 통론적이나 뭐 주류 학파의 견해들을 잘 설명 못해. 그거 뭐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나 그 통론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되게 많아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들이나 제도들 막 부풀려 올리거나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저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공부하실 때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좀 보죠. 이게 좀 약간 많아요. 이게 사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218페이지 보세요. 형성평가 218페이지 4번 문제부터 볼까요? 4번 문제 자 다음 선언에서 영향을 준 사상가를 말해보고 이 선언에서 청명한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써보시오. 그리고 이 선언의 한계를 프랑스 혁명에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건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그냥 이거 정황권도 있다 보니까 딱 누구인지 아세요? 노크죠. 노크. 자, 민주주의 원리는 천부인권, 주권재민, 정황권 이런 것도 있고 한계는 잠깐 이거 했나? 아, 했죠. 예.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다음 기억의 조치의 배경을 말해보고 한계를 써보시오. 그리고 니에 향한 그 당시에 국민의회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국민의회는 봉건적 폐지 선언을 했죠. 근데 이때 폐지 내용은 어떤 걸까요? 폐지 내용은 주로 그 명예특권이야.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뭐 칼을 차고 그런 것도 있죠.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폐지했고 실제적 봉건적 공락.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산물 지대 같은 이런 것들은 돈 주고 대사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이걸 유상폐지죠. 유상폐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했냐? 그 당시 농촌 상황을 보시면 돼요. 농촌에서는 그 당시 도시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귀족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폭동이 일어났죠. 대공포가 확산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영주의 성을 습격하고 장원문서를 불태우고. 물론 장원문서가 이제 그 본래 의미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는 이게 일어나니까 놀래갖고 농민의 불만을 달래주려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것들만 폐지시켰어. 뭐 귀족들이 칼 차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장원문서 있죠. 실제 농로가 아니야. 지금은 그 당시에 농로가 아닌데 예전에 장원문서가 이제 형식 남아있었거든요. 그거 없애겠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이미 없어졌던 거고 뭐 칼을 차든 말든 간에 농민은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못했다는 거죠. 언제 무상폐지가 됐죠? 제도적으로? 국민공회 때. 근데 이제 국민공회 때 무상폐지해도 실질적으로 뭐야? 이미 폐지됐어. 예전에 말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이 선상계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프랑스 혁명은 뭘까요? 프랑스 혁명 이 선언 한계를 프랑스 대혁명과 비교해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 앞에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네. 예, 5번 문제 풀었는데. 자, 니은에 대한 그 국민의 생각을 서술해 보시오. 그러니까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죠. 자, 이것은 참정권을 오직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부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면 다음 권리는 선언에서 루크와 누스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각각 한 가지 써보고 밑줄 친 기획은 누구인지 쓰시오. 이렇게 여기 국민에게 있다. 일단 기획은 누구죠? 투표권을 보호한 유사한 시민자들이에요. 국민의 의미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루크의 영향을 받은 게 일단은 국민주권설 있죠. 그 다음에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 권력에 위탁한 것은 제외된다. 재산권은. 그래서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그 루크에 보면 그 자연권을 양도해도 모두 양도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만 못 빼고 재산권 뺀 거죠. 그래서 재산권 건들 경우에 어떻게 되나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은 그거는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누스의 영향을 받은 건 뭐죠? 일반 의지. 근데 상대적으로 그 인권 선서는 누스보다는 누크가 좀 더 강해.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제 225페이지 볼게요. 225페이지. 자, 225페이지 29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 써고 기읒이 실시했던 대내적인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헌법 내용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헌법을 좀 줄을 치는데 이건 제가 줄 안 쳐놓은 것 같은데. 자, 로렌스 히필드가 이끄는 가는 그 혁명정을 수립하여 반대사를 수청하며, 자, 가는 뭐 들어가 있을까요? 가는. 자, 이거는 그 공안위원회죠. 공안위원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포정치를 했는데, 공포정치는 대내적인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지방의 지도등파, 그다음 아시나의 가치 하락, 물가고, 민중의 동요, 반항파 움직임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다음 그 외부적으로는 제1차 대불동맹이 이제 결성이 됐고 이제 프랑스를 공격해왔고요. 자, 그다음에 93년 헌법 내용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별 없애고 보통성을 규정하고 생존권, 노동권, 실업자와 병약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권에 대한 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소유권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건 3번 내용은 좀 지우세요. 이건 3번 내용은 이 사람이 제일 편집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1793년 인권선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헌법 내용 받고 226페이지 넘어갈까요? 226페이지 31번 문제. 자, 다음 기획의 1신분과 2신분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그 니은의 중요한 내용을 한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장 내용이에요. 예. 일단 투표 방법이죠. 예, 읽어갖고 이건 자세히 안 되어 있지만 이제 1신분은 기존의 1신분과 2신분이죠. 기존의 정통적 방식대로 신분별, 집단별 투표를 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3신분은 개인별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니은 테일스코트의 서약의 주요 내용. 자, 자신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임을 선언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걸 결의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예, 테일스코트의 서약.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때 이제 대표의회는 뭐죠?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229페이지 펴보세요. 229페이지 40번 문제 볼까요? 자, 요거는 프랑스 대혁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프랑스 대혁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IT에서 뭐가 일어났죠? 프랑스 시민지 IT에서 그 당시 투생 루베르트로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이 됐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면요. 자, 1804년에 프랑스 시민이죠. 생도망그에서 프랑스와 독립전쟁에 승리하여 IT가 되었다. IT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센도망그의 흑인들은 프랑스 혁명 이념을 시민지에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 주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투생 루베르트죠.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재작년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뭘 물어봤냐면,
IT의 그 혁명 결과 요거 물어봤어. 그래서 있고 정치적 영향을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에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독립의 수단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학계에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또 부정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이 IT의 독립혁명이 그렇게 남미 독립혁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미의 독립운동하고 IT의 독립운동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일단 이거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영국의 산업혁명 보죠.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한동안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08년 나오고 이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10년 넘은가 10년 됐죠. 그래서 나오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산업혁명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던 맨델슨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맨델슨 세계관은 이제 주요 무슨 내용이죠? 자, 그 식량은 상수급수적으로 증가한데 반해서 그에 반해서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의 급작한 증가가 그 당시 이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 맨델슨인데 자, 그 맨델슨 세계관이 어느 정도 들어맞아. 산업혁명 이전에는 왜 산업혁명 이전에는 들어맞냐면 그 정근대 시대 때 인구 변화를 이제 보면 그렇게 있는데 정근대 시대 보면 인구가 증가돼요. 그럼 인구가 증가되면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토지 개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농업생산이 발전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인구의 증가와 농업생산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농업생산 변화에서 정체가 일어나요. 왜냐면 이 농업생산 변화가 되게 보면 이제 그 인력이라든지 축력, 그 가축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수공업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보면 약간 개량해 갖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 한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요 한계선에 이르면 이제 인구 정체가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하고 생산력은 이거보다 더 정체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1인당 돌아가는 곡식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항상 먹을 게 부족하면 어때요? 사회분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뛰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유행병이 돌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죽어. 그러면 죽으면 다시 인구가 급감하죠. 그러면 생산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인구에 먹여 살릴 정도의 그러니까 급감 속도가 어느 정도 인구를 먹여 살릴 정도 되면 밑바닥을 치면 어떻게 다시 생산이 또 올라가요. 또 인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곡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가 않아요. 아주 가파르보다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런 맨델슨의 세계관이 깨진 게 있죠. 깨진 게 뭐죠?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결과 종전에 이제 그 인력이나 가축을 이용한 생산 발전이나 아니면 간단한 이제 조작이라든지 그 수공업 제품들을 이용한 생산 발전이 아니라 뭐죠? 증기나 석탄 이런 걸 통한 기계를 통한 생산 발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생산이 어떻게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될까? 전 세계 인구가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종전의 그런 맨델스적 세계관, 생산력 정체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순점들 타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혁명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지금의 인구 정체는 뭐라고 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강조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삶의 질도 강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먹고 살고 이제 애만 나면 이제 다 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 뭐죠? 삶에 얼마나 질 높이냐. 근데 지금 임금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인구가 정체되고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인구 좀 많이 좀 감소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 5천만인데 조선시대 때는 2, 3천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남북한 인구 다 합쳐서 2, 3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적어지면 또 임금 올라가게 되고 그 임금 올라가면 또 애도 많이 낳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멘델스존 세계관이 다시 재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멘델슨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예전에 공사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이게 자, 그리고 서양사 강의에도 그 설명이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예,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서양사 강의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을 이제 보면 산업혁명 시기적으로 언제 시작됐죠? 18세기 후반때부터 시작됐죠? 어디를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영국이 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그 뭐냐면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먼저 일어나는가? 영국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영국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세계 공장 같은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세계 공장이 어디죠? 중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공장을 역할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그 영국에 왜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자본의 축적이죠. 자본의 축적. 일단 산업이 발달되고 그다음 세계의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때 뭐 상강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또 이제 자본의 축적을 이제 더 제도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율의 이자. 그래갖고 그 당시 다른 나라보다 값싼 이자를 통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풍부한 노동력도 확보도 있었죠. 그래서 제2차 인클루전 운동 결과 농업경의 합리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디로 올라오게 돼요? 도시로 올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이 산업 노동자도 이제 탈바꿈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풍부한 자원, 석탄, 철 같은 자원이 풍부했고 그래서 강대한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값싸게 여러 가지 원료들, 면화 같은 것들 이제 값싸게 이제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 있었고 특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창기 때 산업혁명의 그 원동력이 됐던 동력이 됐던 게 뭐죠? 수력도 있겠지만 주로 뭘 이용했어요? 증기기관 뭘로 움직여요? 석탄 움직이죠. 석탄이 영국에 너무 많았다는 거야. 석탄이. 그래서 석탄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번. 예.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 이제 석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주워 가지고 있었거든요. 니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석탄이 왜 이제 니탄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석탄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을 피고 막 땅을 파면 끝까지 있는 데가 어디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떨어지고 이제 막 나가는 사람들 막장 산다고 하잖아. 네, 막장까지 이러죠. 막장까지 이르면 뭐가 문제냐면 지하수가 그게 있어요. 지하수를 어떻게 계속 퍼내야죠. 퍼내야 되잖아. 그때 뭘 이용한 거죠? 증기기관을 이용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석탄이 많았던 게 영국의 행운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석탄이 적기 때문에 주로 그 증기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아니라 얘네들은 뭐냐 수력 있죠. 물을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상당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증기기관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뭘가 발전됐냐면 대량 생산을 통해 생필품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예를 만드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같은 것들 만들어도 사치품들. 그래서 뭐가 발달됐어? 프랑스 하면 명품이 발달됐죠. 명품. 예.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쓰는 물건을 쓰고 프랑스는 명품 위주의 것들 하죠. 그래서 그 유럽 여선생님들 유럽 여행 가면 그 프랑스 명품 거리 자주 간다고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명품이 발달된 나라다. 자, 하여튼 정치적 안정.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큰 뭐냐면 정치 혼란이 없어요. 되게 사회적 문제 같은 거 위에서 해결되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강대한 식민지를 확보해서 자원 공급과 시장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을 운송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 교통을 바탕으로 해갖고 운송기관 발달되겠죠. 그래갖고 운하나 도로 같은 것들이 발달됐고 예. 그래서 이제 운송
철도, 운송이나 뭐냐면 교통시설이 발달됐죠. 그래서 교통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운송시설하고 교통은 운하는 좀 다른데, 운하나 도로는 교통시설이고요. 운송시설은 뭐가 있을까요? 운송시설은 예, 기차잖아, 기차. 기차 같은 걸 대량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조선시대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도로망도 별로 없었고 특히 운송시설이 별로 없었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예전 조선시대 때는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소를 이용해갖고 마차나 이런 걸 끌고 가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량으로 운반을 할 때는 주로 뭘 해요? 수요교통 이용하죠. 근데 수요교통 딱 해서 그 실제로 소비지까지 이동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지게나 가마 같은 걸 지게. 근데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 게 그 한약품 있잖아. 그러니까 대량 소송이 안 돼. 대량 운송 수단이 그러니까 대량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송 수단이 미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육상 도로나 이런 것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선시대부터 그 명나라가 말을 되게 요구했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말이나 뭐 이런 것도 소를 요구하니까 차라리 그 말 같은 걸 키우지 않았어. 군말을 지하고는. 그러니까 말을 이용한 수레 같은 것들이 잘 발달하지 못했던 거야. 고구시대 발달이면. 그래서 하도 발달하기 어려우니까 19세기 뭐 박제가나 이런 사람이 뭐야? 수레 사용하자. 중국에 수레 사용하는데 우리는 수레 사용을 좀 못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경제가 발달하면 유통망,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발달된 그 교통시설이나 그 교통시설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영국은 상당히 잘 돼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과학의 실용적 성격 때문에 또 산업혁명이 발달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있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험주의가 되게 발달됐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제 기계를 사용하다가 불편해. 또 사람이라는 게 좀 귀찮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까? 그걸 생각하다가 기계를 약간 조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은 이런 그 기술자 숙련고객에 의해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만드는 뭐 나르는 북이나 제니박절기, 아크레이트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것을 기계를 운영했던 기술자들이 만든 거야. 이게 좀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뭐예요? 어떤 생산 시설이나 기계 같은 건 그 현장 노동자나 기술자들 안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다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만들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기계의 발명과 방직공업 발전. 자, 발달 배경 18세기 후반에 기계의 발명으로 생산이 증대되는데 주로 초창기에 수정을 사용했고 나중에 증기기관을 동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값싸게 대중적인 의료품들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많은 생산을 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계들이 발명이 됐는데 이때 기계들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세 개로. 하나는 이제 면직무가 관련된 거지만 처음에 하나는 방직기죠. 방적기죠. 방적기는 뭐야? 방적기는 자, 목화를 재배했죠. 목화를 재배하고 나서 그 목화를 이제 실로 만들 때 뭘 빼야죠? 거기에서 먼저 조명기 설명했네. 방적기보다는. 자,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씨앗을 빼야 되겠죠? 거기. 그것을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종전의 정통적인 수업 방식은 안 돼. 근데 이것이 조명기가 발견되면서 그게 가능했던 시트니가. 그래서 이 시트니가 조명기를 발명해서 노예 50명을 했던 것을 딱 한 명의 노예가 했었어요. 그래서 솜에서 씨앗을 뺐는데 예전에 물레를 돌려가고 했는데 이 조명기가 돌리니까 어떻게 돼? 금방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씨앗을 빼고 이제 솜을 만들었어. 그러면 솜을 가지고 짜가지고 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을 뽑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적기라고 해요. 방적기. 그 다음에 또 실을 이렇게 방적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실을 짜가지고 뭘 옷을 만들어야겠죠. 천을 만들어야겠죠. 이걸 뭐라면 방직기라고 해요. 실을 짜가지고. 예전에 배틀이 했죠. 이것을 이제 기계가 돌리는 거야. 그래서 조명기, 그 다음에 그 방적기 실을 뽑는 거, 그 실을 또 짜는 걸 방직기.
요 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그 세 단계에 맞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냐면 나르는 북, 존 K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존 K가 이제 만든 나르는 북인데, 자, 이것을 이제 그 예전에 방축기나 가락바퀴를 이갖고 이제 북을 쓰면서 천을 짜는 속도를 뭐냐면 기계로 돌려가지고 천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포 생산을 증가했다. 그래서 나르는 북은 방직기에 속하죠. 방직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니 방적기라고 하는데, 제니 방적기는 이제 하그리부스가 만든 건데, 이 제니라는 사람은 이제 하그리부스의 아내 이름이에요. 아내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다축 방적기. 그러니까 앞에는 나르는 북보다도 더 빠르게 만든 거야. 방직기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아크라이트가 있죠. 아크라이트가 이제 수력 방적기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수력 발전을 이용해갖고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반적기도 있고, 그 다음에 카트라이프의 역직기, 뭐 이런 등등 증기기라는 동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방적기와 방직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조명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그 원동력을 이용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방적기와 방직기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발달됐냐면 방적 기술이 발달했어. 방적. 그래서 방적 기술이 발달돼 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방적기 아니라 직포 기술. 그러니까 그 방직이 발전됐죠. 방직이 방적보다 해갖고 그 당시 면사 수요의 증대를 했고 면사 가격이 상승했다. 면사가 뭐예요? 면사가 방적기에서 뽑아놓은 것을 실을 면사라고 하죠. 묶음을. 근데 방직기가 발달한 바, 지금 언급한 거 다 방직기잖아. 방적기는 별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을 뽑아내는 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찌는 거는 다른 건 되게 빠른데 그 원료가 되는 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면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이제 방직기보다는 방적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생산된 그 동력을 사용했던 게 증기기관이죠. 그래서 원래 증기기관은 탄광에서 물을 뽑는 데 이용했어.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초창기 때는. 근데 나중에 뉴코먼과 제임스 와트를 통해서 이걸 더 개량을 해서 기계라든지 그 다음 기차 있죠. 기차를 운영하는데 이런 그 증기관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산업의 발달을 좀 볼게요.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 먼저 발달된 공업이 어떤 공업이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면방직 공업이죠. 면직업, 면방직 공업인데 모직물 나왔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모직물은 그 제1차 산업혁명 때야. 이거는 그 전에 17세기 때고, 요거는 18세기 후반 때죠. 예. 그래서 이 면직공업은 뭘로 만드는, 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모직공업은 양모를 만드는 거죠. 원료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면방직공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만드는데, 면방직 하면 아까처럼 기계가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돼? 기계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운송하려면 철도도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계는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들죠. 원료가. 그러니까 제철업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증기기관을 돌리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 탄광업이 발달되죠. 이런 식으로 산업의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와서 그때 어떤 문제 나왔냐? 아까 말처럼 산업혁명 때 발달했던 공업 두 가지 쓰셔. 그러면 일단은 면방직 공업, 면직업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 제철업이나 기계공업이나 탄광업, 강상업 같은 걸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제철공업에서 이제 석탄이 연료로 사용돼요. 예전에 제철공업은 일단은 제철공업은 철을 만드는 거잖아요. 철을. 근데 예전에 철을 만들 때는 뭘로 사용했어요? 목탄을 사용했거든. 목탄. 정통적인 방식은. 근데 이제 석탄을 이용해 갖고 제철하는 방식이 등장해요. 예. 이게 되게 획기적이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19세기 때 이게 등장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에서는 몇 세기 때 등장할까? 이건 북송시대 때, 10세기, 11세기 때 등장해. 그러니까 이미 그 중국은 영국보다 되게 발달됐다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산림별채로 해갖고 목탄 가격이 상승이 돼요. 목탄 가격.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석탄이 등장하죠. 예전에는 주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철할 때 목탄을 사용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산림재치나 그 다음에 농경재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산림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목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제 뭘 사용해? 석탄을 많이 사용하게 된 거야. 그리고 제철할 때 석탄을 사야지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석탄을 하는 방법에서 그 기술, 관련 기술들이 이제 발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다비나 코드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만드는데 이게 예전에 08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비는 석탄을 코커스화 해갖고 연료로 사용해서 용광로를 등장하게 되고 선철을 제조하죠. 선철. 선철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철이에요. 주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주철인데 주철 불순물이 있는 거죠. 처음에 가공한 형태 이전에 철을 말하는 거고 이걸 다듬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교방법과 안연법이에요. 그래서 주철 그 선철에서 불순물 제거해서 그 뭐냐면 선철 연철로 만들어요. 그래서 연철은 불순물 제거한 반가공품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 그 가보시면 막 노을로 이렇게 둥글게 다니는 철 보이시죠? 철판 보이고 다 이게 연철이야. 연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기계도 만들고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고대식으로 얘기하면 판상철부 아시죠? 판상철부. 판상철부 가지고 가고 두들겨 갖고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다비가 사용했던 것은 코코스 법인데 코코스 법을 이용해 갖고 이제 용광로에 등장했고 그다음에 코드가 사용한 고반법 아면법인데 고반법은 뭐냐면 선철을 코코스에 가열해 갖고 죽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사람이 와 갖고 쇠막대기로 씻어요. 씻으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방식이고 또 하나가 악용법인데 액체 상태를 만들어 선철을 녹여가지고 그래갖고 보면 포항제철 보면 포항제철에 여러분들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 6시 시작하면 예국가 불려지잖아요. 예국가 보면 거기 포항제철에서 용광로에서 막 쇠문이 나오고 노을라가 막 나와갖고 쭉 해서 피는 작업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예국가 안 들으셨어요? 다들 일찍 주무셔서 그런지 난 저 많이 봤거든 그걸.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안연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비해법과 그 다음에 교반법, 악연법 예전에 시험 문제 났어. 이거 나오고 나서 막 욕을 해 사람들이. 지금 기술 문제냐 이게? 역사 문제. 저도 이거 어디에서 찾냐면 이거 아무리 서양사 개론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포항제철 가서 제가 가서 알아낸 거야 이거. 그 사이트 가갖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는 거야 이게 아마 과학사 전공하신 분이 낸 것 같은데 참 그래갖고 어떤 분은 또 이거 맞췄더라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맞췄대. 근데 그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맞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다 틀린 거지. 그래서 이거 나왔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가갖고 사이트 가서 열심히 또 뭐 제철 기술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냥 틀리면 돼. 틀리면 이거 어떻게 맞히겠어 이거. 예. 자, 근데 이제 기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금방 맞히더라고 이거는요. 이거 쉬운 문제라고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철 기술을 증기기관과 연결되죠. 그래서 그 당시 제철 기술 발달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제철업의 동력을 수력해서 이제 증기기관으로 대처해요. 예전에 수력을 돌렸거든요. 근데 증기기관으로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수송비 이제 증감 효과를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철 제조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교통기관은 폴트 증기선이 있고요. 그다음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증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증기기관차인데 이 기관차는 산업자본을 수송하는 대동맥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송하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철도가 어디였냐? 1825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든과 달린턴에서 있는 철도가 개통되고 처음에는 석탄 있죠, 석탄. 석탄을 탄강에서 수소까지 운반하는 주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맨체스터 리버풀 철도가 만들어 1830년대.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사람도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석탄을 통해서 이제 철도망을 통해서 영국의 전 국토가 확대되고 산업자본을 순환시키는 대동맥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곳곳에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데 이 철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철도와 관련돼서 동아시아사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둔 게 뭐냐면 근대적 어떤 시간관념 있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철도가 그 동양상공에 놓여지면서 이제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 없어지게 된 거야. 예전에는 그냥 만날 때 뭐 축시에서 만나자. 이렇게 축시의 기간이 1시에서 무슨 3시 이렇게 하는데 그럼 2-3시간, 1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어.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 많이 하는데 철도라는 거는 분 단위로 끊어지죠. 분 단위로. 그래서 10시 뭐 15분이면 10시 15분에 딱 가갖고 만나잖아요. 예. 그래갖고 딱 타야지. 자기가 양반이라고 해서 철도가 기다려주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철도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 이 철도 시간에 시간 개념이 확산이 되고 학교나 그다음에 관공서나 그다음에 뭐 상점이나 다 시간에 맞춰 갖고 열고 닫고 그런 거죠. 이런 개념들이 확산시키는데 이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통신기관 모스의 유선 전신 배대 전화가 이제 발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산업혁명의 발달 과정이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게 그려놨는데 제가 그려놓은 건 아니고 어제 뺏겨온 거예요, 제가. 네, 좀 참조를 해주시고. 자, 산업혁명의 결과. 이것도 외워두세요. 산업혁명의 결과. 일단은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죠. 일단은 이제 그 산업사회 발전되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뭐가 출현됐죠? 공장제가 출현했다. 그 정확하면 기계제 공장제가 출현한 거죠. 좀 전에 매뉴패처에서 공장제 수공업체에서 기계제 공장제가 출현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 길드 생산과 가내공업이 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제가 확립되면서 산업자본주의가 발달됐고 산업자본가들이 대두됐다. 이때 이제 산업자본주의는 뭘까요? 산업자본주의는 저번에 말했죠. 어떤 거죠? 자본을 뭘로 축적하는 거야? 직접 생산을 통해서 등장했던 자본들이 산업자본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자본의 축적 방식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자, 자본은 크게 이제 자본의 축적 방법에 따라서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나눠요. 어떤 분은 뭐 수정자본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수정자본주의는 뭐가 나누는 거죠? 정부가 직접 간섭을 하냐 안 하는 걸 나누는 거고, 요건 자본의 축적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업자본은 이제 중세마다 절대 왕정기에 특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떤 기점 지리산의 발견 전후도 해갖고 형성된 자본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선대제, 정경유착을 통한 독점권 회사.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 동인도, 서인도 같은 회사들이고, 이데올로기는 뭐죠?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근데 이에 반해 산업자본은 직접 생산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전후도 해갖고 형성됐고, 매뉴패처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석유공업이나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했고, 석유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달됐고,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했고, 시장을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뭐죠? 경제 개념은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금융자본은 은행자본이 상업자본을 종속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건데, 상업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을 고치세요. 네. 산업자본을 예속화시키면서 형성됐던 건데, 주로 19세기 중후반 제국주의 시대 때죠. 그래서 이제 일간 생산과 중화공업, 석유와 정규를 사용하고 독존 자본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제2차 산업혁명 있죠? 이 시기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죠.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 제국주의, 사회지당 이런 것들이죠. 요거 부분은 금융자본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언급을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자본의 발전의 과정에 따라서 세 단계에 나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가 발전됐어요? 조선 후기 때. 상업자본을 했죠. 산업자본이 아니라 상업자본. 산업자본은 맹아만 보였죠. 직접 수공업자들이 와가지고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맹아만 이제 서술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LG나 삼성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자본 중에. 예? 산업자본에 속하죠. 하이마트, 그 다음에 그 신세계,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 여기는 유통과 관련되니까 상업자본에 속하겠죠. 자, 우리은행, 그 다음에 저기 신한은행 이런 데는 금융자본에 속하겠죠. 이렇게 자본을 축적에 따라서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층분화가 일어났다. 계층분화가 이제 자본가층, 중간층, 노동자층. 자, 여기에서 이제 산업혁명 결과 새롭게 등장한 계층은 뭐죠? 자본가와 노동자죠. 자본가, 노동자.
예. 그래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지주 계층도 있어요. 지주 계층도 이제 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구성을 이제 하는 3대 계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간층이라는 건 이제 그 약간 애매한데 자기가 이제 어느 자본을 가지면서도 그 노동하는 계층들 중간층이라고 하거든요. 뽀르주아 계층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주 그러니까 자본가, 지주, 중간층 노동자, 특히 지주, 자본가, 노동자 이게 3대 계층이죠. 그러면 그들이 수익하는 그 수익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주는 뭘 가지고 있죠?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 토지. 토지를 통해서 뭘 얻죠? 지대 수입 얻게 되죠. 지대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가층은 뭘 가지고 있어? 자본을 가지고 있죠. 자본을 통해서 뭘 얻게 돼? 이윤이나 이자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뭘 갖고 있죠? 노동을 갖고 있죠. 노동을 통해서 뭘 얻게 돼? 임금을 얻게 되죠. 그래서 3대 수익이 뭐예요? 3대 수익이 지대, 그 다음에 이윤, 이자 또는 임금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제 지대론을 주장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자, 그 리카도의 지대론인데 이 지대론에 보면 3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대다. 지대다. 땅이 제일 중요하네. 땅이. 근데 이게 저 예전에는 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때 리카도가 와닿은 거니까 지금 시대하고 상관없겠지. 지금은 뭐 자본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야. 땅이 중요해. 그래서 그 해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 조지가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자본을 통해 이윤을 얻고 그 다음에 노동을 열심히 해서 임금을 얻어도 그 임금이나 이윤을 얻는 속도가 그 지주들이 땅을 갖고 지대를 얻는 것보다는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으면 무조건 땅을 사두는 게 이득이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그 사회적인 가치나 경제적 가치들이 그 이 자본이나 노동자 그 임금을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귀속된다는 거죠? 토지로 귀속된다는 거. 토지로. 그래갖고 그 너가 만약에 땅을 사두고 그냥 10년 동안 어디 있었건 10년 뒤에 들어오면 넌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야? 텅텅거리고 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상당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대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수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가치들 와서 사람들이 와갖고 투자해가지고 형성된 거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갖고 세금 물려가지고 환수하자는 거야.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환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자는 거죠? 사회복지에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헨리 조지가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그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손문이죠. 손문의 그 삼민주의 아시죠? 구삼민주의. 직권평등 기억나시죠? 이 직권평등 개념이 그거야. 지대의 매수가 있죠. 매수가 매도가를 차익금을 토지 매수가 매도 차익금을 국가 환수해서 사회복지나 공공자금에 쓰자. 그거 연결 좀 시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돈은 뭔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흥 도시들이 발달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주로 인구 도시가 이제 집중된 인구가 증가했는데 주로 신흥 도시는 이제 맨체스터나 이런 데 있죠. 리버풀 이런 데가 발달했어. 주로 어떤 곳이냐면 철도 교통 요지나 석탄 생산지 이런 도시이 발달됐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됐죠. 노동 문제에서도 저임금이나 장시간의 노동, 그 다음에 부녀자와 미성년의 노동, 러다이트 운동. 이 러다이트 운동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러다이트 운동은 러드가 주도했다고 해요. 러드가. 그래서 러다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러드는 실존 인물은 아니고 가공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를 하죠. 그 기계 파괴 운동에 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느냐? 그 당시 자신이 이제 노동자들은 수고업자들인데 이 사람들 숙련국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숙련국인데 예전에는 뭐 직기를 이용해갖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상실되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기계에 탓하는 거야. 그래서 기계를 막 쳐부시고 막 깨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최초의 노동자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직적이지 못하고
분산적이고 그 원인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계만 한정된 거예요. 구조적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그런 운동이 있었다. 예, 그래서 조직적이지 못하고 파편적인 운동이었지만 이런 너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부녀자 미성년자 노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부소자 미성년자는 주로 여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데 지금도 뭐 여자분들 뭐 노동하고 미성년자도 지금 알바 많이 뛰대.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보니까 알바를 못 뛰어가고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알바 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로 어디에 뛰냐면 탄광 있죠. 탄광에 이 부녀자들이나 아동들 이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탄광 같은 경우에는 막장 같은 경우에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성인보다 큰 남자보다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좋아. 그 아이나 여자들은 이제 뭐냐면 자기한테 개기지 않는다. 그 부려먹기 쉽다 해갖고 얘네들 잘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법을 정해갖고 아동들은 이제 하지 마라. 어디가 교육 받아라. 초등교육 받아. 국민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요 탄광을 금지시켰어. 여자들 체질 안 맞는다 해갖고 금지시킨 거죠. 뭐 그런 것들인데 자 이런 노동운동이 문제 있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그 자본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노동조합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꼭 일어나면 특징은 산업화가 되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이 일어나요. 그 대립 투쟁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자본가들의 어떤 선의나 아량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건 절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이런 투쟁의 결과가 이제 얻어진 거고. 자, 그 다음 사회 문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 자본가가 대입되고 또 뭐가 대두되죠? 사회주의 사상이 대입돼. 예, 사회주의 사상. 공통적이에요. 어떤 사회든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노동자 자본가가 대두되고 이들의 대립이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가 널리 대두된다는 건 어느 세계나 다 공통적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럼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23페이지 21번 문제 보죠. 21번. 자, 다음에 기획의 운동을 무엇이라고 했으며 기획이 실패하면 노동자 투쟁 방향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고 그 당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한 가지 말해 보시오. 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장시간 일하였고 여성과 아동까지 일터를 내몰렸다. 기계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 잃을지를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고통이 기계 탓으로 생각하고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운동이 뭐죠? 러다이트 운동이죠. 러다이트 운동. 그 다음에 투쟁 반항은 이제 나중에 노동자들이 차티스트 운동을 펼쳐요.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사람들은 투표권을 이제 알게 되죠. 이때의 투표권을 이제 널리 선전하는데 선동 연설 중에 뭐냐면 그 투표권 꼭 빵이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경제적 환산을 하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정치에 진출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우리 대표를 보내서 우리의 빵을 되찾자.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줬던 그 이윤들을 이런 정치를 통해서 뭐냐면 되찾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경제적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죠. 그래서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파편적인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갖고 노동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투표권 운동이나 차티스트 운동이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노동 문제, 노동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그 아동들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자, 공장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공장법을 제정해서 이 공장법도 이게 여러 개가 있어. 한 몇 번 거쳐갖고 공장법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 노동자를 보호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잠깐만, 좀 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래 했네. 2시 50분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